특이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후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는 분이죠.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금 전에 기후 퀴즈 문제 내면서 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플라스틱 보고서 이렇게 나왔다 하고 퀴즈를 냈는데 선생님 계신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플라스틱 보고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2016년도에 미국의 롭 그린필드라는 환경운동가가 아주 이제 비슷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분은 30일 동안 네네. 자기가 배출하는 일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이제 옷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했는데 한 달 동안 약 28kg 정도 의 이제 쓰레기가 나와서 그걸 이제 쭉 입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실험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시민들하고 하기 전에 우리 활동가들은 어떤지 한번 먼저 알아보자.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이 궁금해서 우리 활동가들이 먼저 이제 2주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얘기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기후 퀴즈 정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힌트를 안 드렸더니 저도 이거 헷갈렸거든요. 딱 보면서 1번, 2번 어느 걸까 했는데 역시 답변도 두 갈래로 착 나뉘어져서 들어옵니다. 최근에 시민 2084명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분석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일주일간 일회용 플라스틱 41.3개를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닐봉투, 2번 생수병이나 이런 식품 포장재였는데 여기 보니까 7801님이 코로나가 지났어도 포장 용기 사용량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식품 포장재가 문제다 하셨고요. 1835님은 어디를 가나 비닐봉지를 사용하죠. 그렇죠. 어디를 가나 보이죠 사실. 3769님,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생수병만 49억 개라고 합니다. 5989님,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 볼 때는 쇼핑백 가지고 다닙니다. 그랬는데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생수병 등 식품 포장재입니다. 비닐봉투를 많이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비닐봉투보다 더 많다는 거겠죠, 그게. 네, 이거 이제 매년 그린피스에서 되게 유의미한 플라스틱 보고서를 이제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우리는 일회용품을 마신다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통해서 기업들의 플라스틱의 배출 현황까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2084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을 직접 기록해서 이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아무리 플라스틱이라도 그 무게 포장재가 이제 다르잖아요. 무게가. 그래서 점수로 그러니까 몇 개 개수로 이제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서 식품 포장재가 전체의 4분의 3, 그러니까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게 왜 과자를 사도 개별 포장돼 있고 뭐 채소 사러 가도 마트에 가면 다 비닐 포장돼 있고 그런 게 원인이겠죠. 여기 한종혜 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페트병하고 비닐봉투가. 비닐봉지는 손 닿는 곳마다 비닐봉지 천국입니다. 물건을 살 때 몇 번씩 담아주기도 해요. 그러시네요. 네, 비닐봉지 넣고 또 넣어서 터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담아주기도 하시죠. 그러면 4분의 3이 지금 포장재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식품 포장재 가운데에서도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한 48.1% 정도가 생수를 비롯한 음료 포장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장을 살짝 피할 수는 있잖아요.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음료수 살 때 네. 피할 수 없죠.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자나 사탕 등을 포장하는 간식류 포장재가 19.6%, 그다음에 즉석밥, 밀키트 이런 가정 간편 식류가 14.3%를 네.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서 음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료 기업의 순위,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음료 기업의 순위도 공개했는데 1위가 이제 롯데칠성, 2위가 삼다수, 3위가 코카콜라.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순서네요. 네,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새로 안 거는 네.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로 탐사수라는 생수를 생산한대요. 그게 이제 4위, 5위 뭐 이렇게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음료가 4분의 3이 식품 포장재인데 그중에 절반가량은 음료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생수 회사 보면은 나름대로 뭐 라벨을 안 붙인다든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라벨을 뭐 한 번에 탁 뜯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 생수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료수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네,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안 쓰는 거. 네.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도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하셨지만 네. 코로나 이후로 그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이제 네. 생수를 각각 먹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끓여 먹자 다시 수돗물 먹자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 아까 7801님이 그러셨죠. 포장용기 사용량이 코로나 지나도 너무 네, 많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꼭 근데 또 그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생수를 마셔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용량보다는 큰 걸 용량을 사서. 한꺼번에 사서 텀블러에 나눠 마시거나 덜 배출되게 네. 하자.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종이팩이나 유리병에 든 친환경 재질의 용기에 담긴 생수를 구입하는 것도 방법인데 매우 불편하죠. 네. 네. 매우 불편하죠, 진짜.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네.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장 용기를 바꾸도록 직접 업체를 압박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라벨 얘기하셨는데 라벨이 잘 뜯어지게 하겠다라는 업체의 말은 들으셨죠. 무라벨 하겠다. 네네. 네, 신문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네. 텐데 실제로 정말 잘 뜯어지고 라벨이 없는 생수를 매번 만나시나요? 라벨 없는 걸 일부러 찾아서 주문을 할 때는 있는데 잘 뜯어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생수만이 아니라 음료수도 다 그렇게 팔잖아요. 네. 잘 안 뜯어지는 것도 그렇죠. 많아요. 여전히 잘 안 뜯어지고 이거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데 안 네.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전히 잘 안 뜯어지고 편의점에 가면 이제 아까 찾아서 구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온라인에서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오프라인에서는 네. 편의점에서는 이게 식별이 안 된대요. 어떤 제품인지 무라벨은 그래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쭉 진열돼 있으면 맞습니다. 라벨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슬쩍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것도 이제 그린워싱이겠죠. 네.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 거죠. 그렇구나. 그 무라벨을 사면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온라인에서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게. 페트병도 문제고 과자도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개별 포장을 일일이 다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지간한 과자들 사면 다 개별 포장돼서 네. 과자는 요만큼 먹는데 쓰레기 이만큼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먹는데 5분, 썩는데 500년. 오늘도 명언을 남기고 가십니다. 이은정 대표님. 네. 먹는데 5분, 썩는데 500년.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느 네. 캠페인 갔더니 어떤 청년이 들고 있는 피켓에 써 있는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과자들이 비닐이나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 포장은 기본이고 또 2중, 3중 이렇게 포장이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개별 포장하는 게 식품 파손을 좀 방지하기도 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어떨 때 보면 이게 개별 포장이 이 양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일 때가 이제 훤히 네. 보일 때에서 해도 너무하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과자를 좀 더 넣어주지.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 과자 업체에서도 네. 제과 업체에서도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포장재를 줄이겠다,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뀌겠다 이런 발표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포장재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보다는 포장재 크기를 줄이겠다거나 아니면 포장재가 좀 재활용이 잘 되도록 잉크를 좀 바꾸겠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본질을 살짝 비껴나간 네.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라보는 소비자들도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아까 얘기하셨듯이 무라벨 생수를 내가 직접 구매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과포장돼 있는 거를 구매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이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런 거 참 답답한 게 기술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이거 어떻게 재활용 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없나.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안 쓸 수는 없고 안 썩는 건 다 알고 있고. 근데 즉석밥 용기도 지난번에 나오셔갖고 큰 충격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네. 예. 즉석밥 용기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셔서 매일 씻고 말려갖고 재활용 내보내던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기준이 어떤지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 얘기를 할 때는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 이제 거기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걸 조금 아셔야 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손은숙 님이 생수병 배출하는 업체에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고요. 예전에 우유병 도로 가져가던 그런 것처럼. 네. 박홍규 님은 재활용 학원은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하셨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처럼 제품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안 먹고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많죠. 어떻게 플라스틱을 한 몇 개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는요 7가지요. 7가지로 이제 플라스틱류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 표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수입 제품들도 많이 구매하시니까 네, 거기 네.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서 써 있는데 보시면은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고 1번은 PET 이렇게 써 있어요. 페트? 네, 페트병. 네. 우리가 흔히 페트병이라고 하는 생수병, 음료수병, 투명한 용기. 그리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볍고 투명한 그리고 유리병처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게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네.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세균 번식이 굉장히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열에 취약합니다. 네. 네, 그래서 1번은 페트, 그다음에 2번은 HDPE라고 해가지고 생수병 뚜껑에 보시면 적혀 네. 있어요. 예, 얘는 고밀도. 좀 단단한 네, 플라스틱인가요? 네.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 플라스틱이라서 얘는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우리가 뚜껑만 따로 모으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걔는 2번.
아하,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 네. 3번은 PVC.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네. 폴리염화비닐이라는 물질이고요. 얘는 열에 의해서 이제 모양이 크게 잘 변형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백, 가방에 씁니다. 명품도 이거 써요. 가죽 대신 쓰는 네, 인조 플라스틱인가요? 가죽을 만드는 데 쓰고요. 신용카드나 이제 휴대폰 케이스처럼 부드러운 것들을 네.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는 탈 때 얘는 재활용이 안 되고요.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VC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재활용이 안 되는. 네. 그다음에 4번은 LDPE라는 LDPE라는 종류고요. 예. 네, 이거는 2번하고 같은 폴리에틸렌이지만 얘는 좀 밀도, 아까 고밀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얘는 밀도가 낮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얘는 투명하고 가볍고 저밀도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쓰죠. 4번은 네. 비닐봉투. 네. 네. 근데 얘도 깨끗하게 세척하시면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주로 비닐이니까 오염이 쉽죠. 네. 비닐 장갑 거의 오염이 묻을 때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깨끗이 세척해서 여러 번 쓸 수 네, 있다. 말리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겠죠. 아. 네. 그다음에 5번은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고요. 예, 이제 PP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예, 얘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열에 강하다는 건 환경 호르몬 용출이 좀 적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배달 용기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 보건용 마스크 이런 데 많이 써서 되게 안정적인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래서 얘도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용이한 편입니다. 6번은 6번의 PS는 폴리스티렌이라는 상품이고요. 요거는 가벼워서 플라스틱 수저나 스티로폼 가벼운 애들 요구르트병 네. 그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부표 등으로 그런 활용하는 것들이요. 아이고 그다음에 얘는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부표에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고 잘게 부서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막 뿌리나요? 예,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분리배출을 하면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구입하실 때도 이게 이제 6번이나 PS라고 돼 있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오래 만지고 있어도 환경 호르몬이 피부로 들어오나요? 네, 흡수될 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즉석밥 네. 즉석밥은 7번 아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플라스틱인가요? 그렇죠. 아더는 종류가 아니고 기타란 뜻이죠.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혼합 플라스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석밥이 아예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열을 견디는 좋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재활용은 할 수 있으나 플라스틱 사이에 겉면과 안쪽 플라스틱과 바깥쪽 플라스틱에 이제 다른 성분의 플라스틱을 복합하여서 성능을 높인 그래서 복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얘를 쪼개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햇반 생산하는 업체에서 왜 안 되냐, 우리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재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럼 수거 시스템을 갖춰야겠네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기계를 하나 놓고 기자회견을 했죠. 보도 자료를 냈죠. 선생님 말씀을 들었나 봐요. 회사에서. 보신 적이 없죠. 없으시죠. 업체에서 회수 기계를 설치할 테니 수거가 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햇반을 먹는 많은 청년들은 그걸 모아서 깨끗이 해서 그 회사 보내라. 네, 기계가 있는 곳까지 가서 반납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잖아요. 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플라스틱 배출하는 게 복잡하고 난 이거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재질의 그 햇반 용기는 또 이렇게 회사가 나서서 우리도 재활용돼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치약 그 용기 같은 경우는 내부를 세척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잘라서 이렇게 세척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거나 네.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있냐면 네. 7번 마크가 있는 제품을 버릴 때는 설명서를 숙지하고 검색을 통해서 배출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왜 그러셨을까, 참. 어렵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7가지 플라스틱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요 제품,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도 조금 재료를, 통합시켜주고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재질을 동일하게 이제 통일시켜주면 네. 훨씬 배출하기가 쉬울 거예요. 기업이 용이한 물질이 아니라 재활용에 소비자가. 용이한 네. 소비자가 분리배출하기에 용이한 소재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환경부가 할 일인데 항상 시민들한테 잘 숙지하고 버려라. 니네가 잘 몰라서 그래. 잘 알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뭐 30개 모아오면은 하나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다. 지금 그게 다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이. 네. 네, 플라스틱이 이렇게 7개로 나뉘어져서 PVC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같은 제품끼리 모아야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잡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네. 대를 물려서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명품 가방이 PVC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차피 걔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대를 물려서 사용하시면 쓰레기로 오래오래. 버려지지 않도록. 네. 오래오래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까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일단 활동가들 중심으로 2주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록해봤다 하셨잖아요. 플라스틱 다이어리.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 소비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거나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네. 환경부 공무원들 만났을 때도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후 문제가 이제 원래 소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비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될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소비자한테 부담 지우려는 경향이 이제 강한 거죠. 네. 환경 분담금 생기면은 네.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할 수 있는 일인가? 네. 좀 맞아요. 궁금하기도 피할 했어요. 수 있는 일인가 네. 이게. 근데 시민들하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낮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 일단은 평소에 배달 음식도 잘 안 사 먹고 배달 음식도 삼가하고 있고 장바구니도 이용하고 텀블러, 손수건 이런 게 이제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활동가들은 플라스틱을 얼마나 네, 피할 네.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얼마나 일상에서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걸 피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과 시민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네. 저희 활동가 13분이 2주간 매일 자기가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측정하고 모아서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네, 그래서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결과는 이제 아까 그린피스 보고서에는 식품 포장이 78.3%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식품 포장재 비중이 약 90%에 달하였습니다. 다른 걸 안 쓰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쓰는 걸. 그래서 그 식품 포장재 중에서 그러니까 식품 포장 순수하게 식품 포장재가 37.8%, 그다음에 비닐 포장재가 18.8%. 그러니까 뭘 구입하면 비닐에 이미 싸져 있어서 내가 벗길 수 없는 거. 네.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는 이제 배달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내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17.2%, 음료수 병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7%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과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 활동가들은 2주 동안 배달 음식을 이용하신 분이 13분 중에 4분 네. 밖에 안 되고 빈도도 한 번, 2번 네. 이 정도 이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요 결과를 좀 보면 아직 이제 이게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단순 데이터가 나온 거라서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이후에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아무리 이제 배달을 자제하고 생수를 이제 사 먹지 않고 텀블러를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인다고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후기 나눔을 좀 네.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후기에서 나온 내용이 필라테스를 하러 갔는데 요즘에 이제 위생 문제 때문에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물티슈를 쭉 나눠주신대요. 닦으라고. 네, 아하. 닦으라고. 근데 이게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안 닦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티슈에 플라스틱 들어있어서 나는 안 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소포장을 사거나 배달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 재료만 구입을 했더니 비닐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네. 그다음에 해필이면 참여 기간에 딸아이 남자친구가 과일 바구니를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플라스틱을 네, 그래서 가졌다. 다양한 과일과 함께 다양한 플라스틱이 선물로 같이 네. 왔다. 그래서 이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하면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안 된 게 거의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의 문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쓰면 플라스틱을 이제 여러 번 사용하면 내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모아보면서 생각하니 걔도 언젠간 버리더라. 맞아요. 언젠간 버려요. 내가 그런 착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결국 플라스틱의 문제는 소비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생산 단계부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 소비자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조차 없잖아요. 지금은. 네.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변화를 해야 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가 조금 더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네. 분석한 후에 일반 시민들하고도 좀 이런 재미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사실을 좀 근본적으로 알리고 함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볼까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만드는 단계에서 또 정부에서 지침을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만드는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안 만들어야지 우리 보고 뭐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 플라스틱 포장인데.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4부는 오늘 여는 말에서 얘기했듯이 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에 출판사 대표님을 모셨어요. 식물, 동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의학, 과학 이야기까지 이런 과학 출판사라고 해야겠죠. 환경생태 전문 에이도스 출판사의 박래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려고 좀 공을 들였던 게 저희 예전에 기후 북클럽에 출연하셨던 분이 오늘의 기후하고 딱 어울리는 데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작가님이 이렇게 에이도스 출판사 출판 목록을 보더니 정말 우리하고 잘 맞는 것 같다. 환경 생태 관련 책이 많다. 그런데 연락을 드렸더니 부끄러워서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절대 안 나오신다고 그러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다시 먹으셨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선생님 왜 출연을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하도 말을 못해서 청취자한테 항의 전화를 받아서 울렁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고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뭐 연락을 또 주시니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또 다를 수 있고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감사합니다. 벌써 말씀하시는데 분위기가 출판사 이름이 에이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도스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형상, 모양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좀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아이가 그때 막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단행본 출판사는 다니다가 이제 육아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도 좀 멀리 계시고 그래서 좀 집에서 내가 애를 키워야겠다.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번개그릇 콩국 먹듯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2, 3일 만에 이제 이름도 이제 후보를 추려서 놓고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좀 어려운 용어를 선택했어요. 근데 출판계 불문율 같은 게 좀 이제 출판사 사명이 어려우면 안 된다. 또 한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어긋나는 제목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후회도 많이 하고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워낙 외래어를 우리가 많이 써서 외국어를 지금 많이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도스 한글로 해야 되고 쉬워야 된다가 출판사 이름의 불문율인데 이거를 깨고 만들었다. 근데 어떤 뜻일까요? 에이도스는? 뜻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플라톤의 국가를 그러니까 읽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뜻이고 이데아의 이제 어떤 원형이라고 이데아 좀 어려웠긴 한데 그러니까 책을 보고 본질을 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에이도스. 그렇죠. 본질을 보자, 원형을 보자 그런 뜻으로. 선생님 그러면 학교 때는 철학 전공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뭐 철학과 수업을 좀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환경 생태 과학 쪽 전문 출판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제가 이제 출판사를 다니다가 이제 단행본 출판사라고 이제 다녔는데 과학 출판사를 몇 년 다녔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을 하다가 뭐 철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자연과학은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책을 좀 읽다가 나중에 이제 차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과학 출판사에서 그 전에 일을 해보시니까 과학 쪽 매력이 있더라고요. 논리나 여러 가지가. 그렇죠. 저도 문학을 전공했는데 오늘의 기후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거라니까 이 재밌더라고요. 훨씬 뭐라고 해야 되지?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과학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생각도 젊으시고 또 유연하시고 또 과학적인 어떤 모르겠어요.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도 뭐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생각 젊으신 편인데 자연과학이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너무 그렇게 막 방어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사회과학 쪽 선생님들이 덜 유연한 분들이 좀 많긴 하죠. 제가 그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예. 김병민 교수님 선생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지금 정말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울렁증을 극복하실 겁니다 하고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책이 고래와 대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최근에 출간하셨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과 카오스 이런 책은 직접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셨던데 선생님이 그러면 출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번역도 직접 하시면서. 번역은 가급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하면 상당히 힘들고 또 이제 그 저자나 번역가 선생님들 영역으로 남겨둬야지 제가 편집까지 둘 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외국 자연과학 책을 저희가 과학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외국 영미권 저자들이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밀도도 있고요. 재밌게 쓰죠, 좀. 네, 그렇죠. 읽히게. 네.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그러니까 학부 시절부터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글쓰기를 이제 필수적으로 배우는 분들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사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내놓은 결과물들이라서 상당히 이제 자연과학 쪽 영미권 저자들이 상당히 부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책을 많이 저희가 이제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원문대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되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지. 사실 번역을 앞으로 뭐 많이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요. 진짜 번역 이게 정말 전문 분야라서 예. 그 과학자분들이 저도 그런 거 느끼는데 영미권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글쓰기보다는 훨씬 재밌게 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요. 여러분 최숙자님께서도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선생님 너무 자연스럽고 목소리 좋으신데요. 환영합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시거든요. 오늘 울렁증을 극복하고 돌아가시는 걸 목표로. 예,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또 이어가 볼게요. 샤비 부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네, 지금 에이도스 출판사의 박래선 대표님과 인터뷰하고 있는 중인데요. 박래선 대표님의 에이도스 출판사는 환경 생태 전문 과학 출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의 사생활, 날씨 기계, 씨앗의 승리, 동물 기계, 숲의 즐거움, 향모를 따으며 자연 생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출간하셨어요. 선생님 응원 문자 또 왔네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희 애청자들입니다. 선생님들 지인이 아니라 나띵님이 에이도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저랑 같은 INFJ시군요. 그러셨어요. MBTI 맞다고 나띵님 맞다고 하십니다. INFJ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딱 보고 아시는구나. 그리고 오영성 저희 애청자님도 선생님 힘냅시다 아자구리하고 응원 문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셔서. 자, 그러면 이런 자연생태 주제로 책을 출간하시는데 어떤 선생님만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도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야 같아요. 좋아하고 사실 과학 쪽 출판에서 이렇게 자연생태 분야는 특히 다른 물리나 화학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독자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감성적으로 좀 저한테 끌리는 주제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은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좀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이런 것들 보면 분열이나 어떤 그런 나눠짐,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느끼는. 물론 이제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도 좋은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자연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품어주는 공존이라는 가치라든지 뭐 혹은 또 뭐 놀라움이라든지 경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들한테 더 선사하는 그런 주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인간들이 그러니까 현대 문명 자체가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식은 권력 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지배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자연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자연에 대한 무지가 아니었나. 자연을 너무 모르거든요. 사실 그 생물학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나무들의 네트워크라든지 땅 속의 어떤 그런 그 진균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한 1, 2% 이게 아는 것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99%는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성들이 이제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그런 주제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같은 경우 그 균들의 어떤 세계, 나무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세를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그래서 맞습니다. 나무들의 네트워크, 보이지 않는 땅속 균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에 불과하다. 네. 그 또 그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저희 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이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그래서 민감한 농작물에 영향 끼치고 막 이러는 걸로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벌의 사생활이라는 책 리뷰에서 1억 년 전에 벌은 육식이었다. 꽃을 사랑하기 전까지 이런 얘기가 너무 멋있는 말. 네, 벌이 육식이었다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곤충을 잡아먹었던 거죠. 벌들이 벌이 잡아먹었는데. 그렇네요. 곤충들 대부분 곤충을 잡아먹으니까. 육식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벌이 이제 중요한 게 수분을 하는 거잖아요. 꽃가루 맞아요. 바지를 해서 다른 꽃을 이제 맞아요. 뭐 식물들이 서로 교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근데 그런 역할을 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은 꿀을 줌으로써 이제 벌을 유인하고 벌은 꿀을 먹고 나서 이제 꽃가루를 수분을 해주는 그런 그 관계가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꽃이 굉장히 화려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막 형형색색의 꽃들 봄이 오면 막 꽃이 피고 그러는데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벌의 어떤 덕분이다. 벌을 끌어들이려고. 그 전에는 이제 꽃들이라는 꽃이 되게 밋밋한 그런 어떤 그 풍경이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흰색이라든지 뭐 좀 뭐 그런 단조로운 색깔이었다가 같이 초록색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지금은 화려해졌죠.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벌이 굉장히 예민한 그 곤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들이 이제 일종의 붕괴처럼 많이 대량적으로 죽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도 그 원인을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신탑이라든지 뭐 흑점이라든지 태양이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주로 이제 살충제라든지 혹은 이제 벌들을 최근에는 이렇게 그 벌집을 이동을 해가지고 멀리 이제 벌통을 멀리 그런 거에 따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벌들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그 중국의 뭐 사과 농장이죠. 마오현 같은 게 사과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벌이 없어지니까 수분을 못 하니까 이게 사과나무를 이제 다 잘라내고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수분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벌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엄청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벌이 원래는 곤충을 잡아먹다가 꽃책에 끌리면서 이제 초식 곤충이 된 건가요? 그렇군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양봉 벌 대신에 사람이 다 수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도 문제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노동력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자연 생태 쪽 책을 내시면서 기후 환경에도 당연히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지금의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지구 종말 시계라고 뭐 이렇게 되게 막 무섭잖아요. 네네. 예. 그런 얘기도 하죠, 사실. 예. 뭐 90초밖에 안 남았다. 물론 이제 핵전쟁이나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 이제 해서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그런 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망할 지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망할 거니까 쓰고 죽자 뭐 이런 허무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지구 역사가 이제 45억 년 정도 되는데, 인간이 나오고 이제 진화를 하기까지 이런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 뭐 하나의 어떤 흐름이다. 예, 흐름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허무주의 이미 망했겠죠. 지구는 만약 인류는, 그렇게 하고 살았더라면. 살았다면 망했겠는데, 이 지구상이 지금까지 생존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뭔가가 항상 나와줬다. 뭐 이런 네. 건데,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라는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요. 치유하는 소리인데, 네. 그거는 이제 생물들이 내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이렇게 그 40억 년 역사를 이제 네. 되짚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생물들의 소리가 그 뭐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네. 소리 자체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생물들을 연결하고 공존하고 또 치유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윤리적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그 시발점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뭐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연의 치유하는 예. 소리란 책이요.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인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자연 속에서 치유하면서 극복하는 길을 그렇죠. 찾아왔다. 다양한 어떤 자연의 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고 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자연의 소리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딱 짧게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책을 소개해주고 싶다면 에이도스 출판사의 책을. 예, 신간 뭐든. 최근 신간은 좀 다른 주제긴 한데요. 네, 저희 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해 요새 신간이 아니어도 되고 예.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예. 그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 참 많이 안 나갔어요. 네.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라고. 예. 그 책이 좀 두껍긴 한데 네. 아마 많은 그 울림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의 치유하는 우리가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도 분열되고 부서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연결하고 그 공감할 수 있는지를 좀 제시하는 그런 책이라서 네. 그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생의 치유하는 소리 한번 꼭 봐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도스 출판사의 저희 박래선 대표님이셨습니다.